네, 특검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조사가 또 불발됐습니다. 네, 특검은 강제 구인하지 않은 구치소 측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강수를 뒀는데 향후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거듭 내렸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신 구치소 팀장급 관계자를 불러 왜 강제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경위를 파악한 뒤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포도 놨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정당국 측은 물리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인 피의자도 강제로 끌고 나가지는 않는다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목적이 수사가 아닌 망신주기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에 대해서도 일단은 부정적인데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이어지고 방문 조사도 않겠다면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방문 조사 거부에 그대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구속영장 신문 등에서 나온 쟁점들에 대한 혐의 보강도 포기해야 하고 향후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외환죄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특검으로서는 어떻게든 기소 전 추가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저울질할 거로 예상되는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전 차장을 재소환하는 등 혐의 다지기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적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무리한 작전으로 군사 기밀이 노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건데요.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내란 특검은 드론 작전 사령부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의 경기도 자택도 하루 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외국과의 통모가 구성 요건이라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 유치죄 대신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를 적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거나 음모 단계에 그쳐도 처벌 대상입니다.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우리 군과 교전이 벌어졌다면 국가안보상 위협을 받을 수 있었고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을 노출해 군사상 해를 끼쳤다는 게 특검 논리입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무인기가 유엔군 사령부 승인 없이 북한에 침투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가 무시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사령관 측은 무인기 작전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따른 거라며 지난해 11월 중순쯤 작전이 마무리된 만큼 비상계엄과 연관성이 없고 작전 실패가 어떻게 고의적 이적 행위로 연결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와 현역 장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가운데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사령관의 출국을 금지하고 오는 17일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특검의 조사 요구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가량 탄 전 대사와 일반 접견 형식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탄 전 대사 측이 전할 말이 있다면서 접견 의사를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목격했다는 두 번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보하며 구명 로비 실체 규명에도 나섰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이 최상병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에 이은 세 번째 공개 소환으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회의 이후에 다른 분들과 회의 관련해서 얘기하신 적 있으실까요? 먼저 소환된 이충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봤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보고를 받고 경로했다는 김태효 전 차장의 진술 이후 두 번째 목격담으로 VIP 경로설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임 전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윤 전 대통령의 복심,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불러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 전 실장과 관련해서도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직후부터 수사 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최상병의 부대장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이메일도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네이버와 다음 등 모든 이메일 계정이 포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오는 22일 압수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메일 내역을 분석해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책임자 명단에서 빠지는데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초 해병대 조사에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제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배후에 김 여사가 있다는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특검 측은 강 전 실장이 VIP 경로설의 출발점이 된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엔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단체에 이어 진보 성향인 전교조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검증돼 오르는 오늘이 청문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보 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논문 표절 논란과 두 딸의 조기 유학 등 여러 의혹을 종합해봤을 때 공교육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적격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전날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표절이 심각하다고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친여권 성향의 전교조까지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건데 민주당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대한건축학회 등은 이 후보자의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건축학계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 조기 유학도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예민한 문제지만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여권에서는 낙마 사유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다만 여론의 흐름이나 추가 의혹이 나올지에 대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에서 많이 말씀 주시고 하는데 예. 저희들이 그걸 한번 귀담아 들어야죠, 당연히. 예. 갑질 여왕의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까?
청문전국 슈퍼위크 한복판은 이래저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쟁점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주 4.5일제와 정치 성향 등을 중심으로 검증대에 오릅니다. 흠집난 후보자를 고수할 경우 정권 초 집권 여당 행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물밑에선 후보자 교체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64년 만에 문민 장관 후보로 낙점된 안규백 후보자의 안보관과 자질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줄곧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안규백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시작된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한미 간 주기적 평가를 거쳐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을 전환해도 한미 연합 방위 체계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역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환수 공약에 시한을 정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 후보자는 또 한미 연합훈련은 반드시 해야 하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도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대적관과 북한과는 확고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연습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복 입은 군인과 달리 문민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생각해야 한다며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단계적으로 복원해 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당은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을 재건할 적임자라고 추켜 세웠지만 야당은 단기 사병으로 병역을 마친 안 후보자의 복무 기록을 문제 삼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요.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안 후보자는 문민 장관으로서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일정 부분 위임할 생각도 하고 있다며 그래도 국방위 경력 15년이면 최소한 대령 정도 역량은 되지 않겠느냐고 자평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는데요. 또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기보다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공급 청사진도 밝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전국 과천청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명 직후부터 주택 공급을 강조해온 김 후보자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어떤 민간의 이익이나 내지는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도시 추가 지정보다는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공급 청사진도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획돼 있던 신도시를 그대로 하되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좀 해야 되겠지만 막 신도시 또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부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노력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세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주문받았다며
공공택지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 LH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개혁도 시사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기업들의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여당에선 2차 상법 개정을 다음 달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입니다. 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되었고요.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 해임 과정에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담겼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뒤 즉시, 3% 제한 규정은 공포 이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주주 권익을 강화해 코스피 5천 시대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여권의 생각인데 내친김에 여당은 2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업 이사 선출 시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서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이사들과 별도로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게 우선 거론됩니다. 모두 소액주주의 권한을 키우는 방안들인데 8월 중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의 책임 강화에 따른 배임죄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에 대한 재개의 우려도 입법 과정에서 챙기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당장 특별 배임죄 폐지, 즉 합리적 경영 판단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경영권 방어 측면도 있는 자사주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여건에 잇따른 상법 개정 움직임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건전한 투자수단으로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동시에 집값도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전국 곳곳에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오늘과 내일 또다시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가 고비인데 중부와 전북에 시간당 5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를 쏟아낸 저기압이 동해로 빠져나가고 잠시 비가 잦아들었지만 오늘부터 다시 거센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남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남쪽에서 뜨거운 열대 수증기가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저기압이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비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중부와 전북에 집중되겠는데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200mm 이상, 충청 내륙과 전북, 강원도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오늘 밤 사이입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뜨거운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밤 사이 일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이 되겠는데요. 건조한 공기와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이때가 가장 강수의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 곳에 따라서는 이보다 강한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저기압의 특성상 변동성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수치 모델별로도 그 저기압의 위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약간의 그 위상 차이로도 해서 강수가 집중되는 구역은 남북으로 조금 변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중심으로 좀 폭넓게 많은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밤 시간대 폭우는 피해 위험이 더욱 큰 만큼 저지대와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지역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포함한 10여 곳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 수사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검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전 씨 법당과 양재동 자택, 전 씨의 변호인 사무실과 충북 충주시 산청면에 있는 일광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인사 개입, 국정농단, 선거 개입 등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건이 특검에 이첩되기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통일교 전 간부에게서 물건을 받은 건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정계 관계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네트워크 본부장을 맡았던 오일섭 씨와 박창우 경북도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검은 앞서 전 씨 변호인이 검찰에서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전 씨와 처남 김모 씨 휴대전화 4대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선 지난해 말 서울 남부지검이 전 씨 법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지하층 비밀 공간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알선 수재 혐의 등이 적혔는데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들이 전 씨에게 청탁한 목적을 파악하고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소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처음으로 폭로한 강혜경 씨가 오늘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합니다. 강 씨는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강 씨 측은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PC와 저장 매체 등을 특검에 이미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이 진행한 포렌식 분석 자료와 계좌 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인물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투자한 배경에 김 여사의 힘이 작용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잠적한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모 씨에 대해 특검이 연일 경고장을 날린 데 이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자발적 기구 의사 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김모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앞서 기각됐던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핵심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데 김 씨와 아내의 특검 출석을 압박하는 동시에 법원에서 걸림돌이 됐던 수사 대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전략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포함해 투자기업의 경영진 소환 조사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가 주주인 부실기업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했다는 게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인데 특검은 기업들이 큰 돈을 투자한 배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실무선에 대한 조사 없이 최고 책임자를 바로 소환한 것도 특검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혐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보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을 시작으로 이기훈 부회장과 조성욱 전 회장 그리고 이은근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잇따라 진행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김건희 집사 의혹에 연루된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이 다음 주 월요일에 특검에 소환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조현상 부회장이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내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조 부회장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도 내일 소환 조사가 통보된 상태입니다. 다시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교육부 이진숙, 법무부 정성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특히 여야는 이진숙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유학 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 후보자를 상대로는 배우자의 부당소득공제 의혹과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과 노란봉투법 추진 계획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청문회의 모습은 어떤 정권에서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놓고 매일 입씨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책과 자질, 도덕성 검증 대신에 고성과 설전만 오가는 상황도 똑같은데요. 여야 모두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188억 원 재산을 신고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했다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또 성남FC와의 관계로 인해서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말씀하셨던 성남FC 문제는 우리 한성숙 후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슈퍼위크 첫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갑질 의혹의 핵심인 전직 보좌관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17개 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증인과 참고인은 대부분 한두 명 수준입니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질 않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방위병으로 8개월을 더 복무한 일을 두고 야당은 영창에 갔느냐며 병적 기록을 요구했지만 후보자는 행정착오라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증인도 자료도 없이 후보자 입만 지켜보는 건데 여야는 제각각의 이유로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현행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증인 채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입니다. 여당은 방어, 야당은 공세라는 기조에 첨예한 정치 갈등 상황이 맞물리면서 검증 대신 공방만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20개 회원국 정상에게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이 초청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참석 여부도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 정상에게 초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중국 등 20개 에이펙 회원국이 대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에이펙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높게 평가하고 앞서 이 대통령은 보수 언론인들과 회동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와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비교적 크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겁니다. 아마 이런 식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의전이 확정이 됐고 그런 것까지는 이런 아니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도 외교 공관을 통해 초청 서한이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에이펙 참석 가능성에 대해선 회원국이 아닌 만큼 서한을 보내진 않았다면서 초청 여부는 외교 통일 라인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에서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05년 부산회의 이후 20년 만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회의에선 지역 내 국가들의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APEC 참석자는 각국 대표단과 민간 기업인 등을 포함해 최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인프라 준비가 더디다는 지적도 불거졌는데 대통령실은 민관 협력을 통해 숙소 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미국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가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각국 정상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유럽연합이 항공기와 자동차, 위스키 등이 대거 포함된 새로운 대미 보복 관세 패키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다만 8월 1일 전까지는 협상에 전념하고 어떠한 보복 조치도 시행하지 않겠다며 협상과 보복, 투트랙 전략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EU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721억 유로, 약 116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의 2차 보복 조치 적용 대상 목록이 적힌 문서를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EU의 협상이 불발될 경우 다음 달부터 30%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Wenn die US-Zölle in der angedrohten Höhe tatsächlich zum Tragen kämen, würde das unser amerikanisches Geschäft natürlich massiv beeinträchtigen, würde unsere Einstandssituation auf dem amerikanischen Markt komplett verändern und wir müssten schauen, wie wir auf diese Situation reagieren können. 이번에 새로 작성된 리스트는 항공기가 단일 품목으로는 규모가 가장 크고 산업용 기계, 자동차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성격으로 보입니다. 대EU 수출액이 크진 않지만 상징적인 제품으로 꼽히는 미국산 버번 위스키도 1차 보복 조치 당시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집행위는 지난 5월 첫 보복 조치 구상 땐 대상 규모를 약 153조 원으로 정했지만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복 조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회원국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무역정책 전권이 집행위에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I can say to you that it is not our intention to come forward with any countermeasures before the 1st of August while negotiations continue. 전문가들은 이번 EU의 보복 리스트 발표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적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압박과 동시에 EU 집행위는 미국의 협상팀을 파견하는 등 8월 1일 이전까지는 미국과 협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소식에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한 관세 불확실성으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로 4개월 만에 가장 높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서서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저조하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나란히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중국 수출 재개 소식도 있었지만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7% 올라 예상치에 부합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2.9%로 예상에 못 미쳐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낮으니 금리를 내리라며 연방준비제도를 압박했고 그러면 연간 1,385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told him he's doing a very bad job. He's way late. That's why I call him too late. Jerome Powell is too late. He's way lat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가구 가격은 전월보다 1%, 의류는 0.4% 오르는 등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하며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new tariffs and potential reciprocal tariffs might impact things like semiconductors, pharmaceuticals, and the like. These tariffs would be bad for the economy, not great for America.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로 여름에 물가가 오를 수 있다며 신중론을 강조해온 만큼 연준의 하반기 첫 경제 전망 지표 SEP가 나오는 9월 전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상황.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도 관세와 무역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상황 악화, 높은 재정 적자, 고평가된 자산 가격 등 상당한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5달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직전 달보다 0.6% 하락했습니다. 앞서 직전 달보다 3.7% 떨어지며 1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던 지난 5월보다 내림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폭염으로 수박 가격이 뛰면서 역대 7월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대비 40.9% 올라 평균 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폭염 등 이상기후 여파로 여름철 배출 수급이 불안해지면 비축 배출을 시장에 하루 100에서 250톤씩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의 번호 이동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열흘 동안 고객 16만 6천여 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9%로 애플과 샤오미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조사 결과 3분기 은행의 대출 태도 종합지수가 지난 분기보다 4포인트 떨어지면서 은행들은 올해 3분기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기업 그룹 계열사끼리 거래를 주고받는 이른바 내부 거래 비중이 지난해 전체 대기업 매출의 40%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현재 서쪽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약한 비나 빗방울 정도만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구름이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빗줄기는 오후부터 점차 강해지겠고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서부에도 최고 150mm 안팎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서부 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전국적으로 강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1도, 창원 24.3도, 목포는 2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6도, 광주와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휴일부터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날이 다시 무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세계 문화유산 가운데 세계 유산 등재 대상을 정하는 유네스코 회의가 내년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한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 회의에서 반가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내년 7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매년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리는 이 회의는 과거 아시아 국가들에서 열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국내에서 첫 세계유산이 나온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 전해진 소식이라 더욱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현재 4번째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설립 정신인 문화 간 화해와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6개 세계유산 협약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산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암각화를 직접 보려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암각화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보존을 위해 줄어든 식수를 확보해야 하는 숙제도 남았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 반구천 암각화 전망대. 불볕더위에도 방문객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소식에 가까이서 직접 보려고 찾은 겁니다. 비록 한 건 더 멀리 떨어져 망원경으로 봐야 하지만 전 세계에 인정받은 문화유산을 눈으로 보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해서 왔는데 관배가 새롭고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걸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번 다시 와보게 되었습니다. 경사를 맞은 지자체는 암각화를 찾는 관람객이 쉽게 세계유산을 둘러보도록 정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암각화를 연구하는 세계 암각화 센터를 만들어 보존과 콘텐츠 개발 기능을 맡길 계획입니다. 또 선사시대 체험공원과 체류형 문화마을을 만들고 대중교통과 탐방로를 늘려 접근성을 높이는 등 2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 권고대로 암각화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하류댐 수문 설치 상황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수문 설치로 수위가 낮아지면 울산 시민 식수가 하루 5만 톤 정도 줄어드는데 대체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 나서달라. 울산시가 자꾸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물 문제를 정부에서 출하해달라고 하는 걸 난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17번째로 세계유산에 이름 올린 반구천 암각화. 선사시대 문화정수가 담긴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가 문화도시 울산으로 거듭나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에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교사, 또 이를 도운 행정실장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 학부모에 따른 전교 1등을 도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교 측은 전 과목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하고 퇴학시키기로 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새벽 시간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학부모 40대 A씨입니다. 앞서 구속된 기간제 교사 B씨에 이어 보안장치를 무력화해 범행을 도와준 행정실장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따님도 범행 가담하셨어요? 언제부터 시험지 빼돌리신 거예요?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왜 A씨에 따른 중학생 때부터 이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B씨에게 불법 과외를 받았습니다. 진학 이후에는 아예 B씨에게 수백만 원씩 주고 시험지를 빼돌려 왔습니다. 해당 학교는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학생들이 하향 지원하기도 하는 곳으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도권 명문대도 노릴 수 있습니다. A씨에 따른 빼돌린 시험지 덕분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대학교에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는데 그 등급이 안 나온다면 그 학교 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에 경계에 걸친 애들은 등급에 따라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된 3명 모두 혐의를 인정한 거로 알려졌고 A씨의 딸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의 3면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고 퇴학시키기로 내부 의결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 5월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시화 공장에 대해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제빵 공정 내부 윤활유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SPC 삼립 시화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망 사고가 난 제빵 공정에 쓰인 윤활유에서 인체 유해 물질인 염화 메틸렌 등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합동 점검을 나온 겁니다.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시화 공장 앞입니다. 경찰과 식약처 관계자들은 이곳에서 2시간 넘게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국과수로부터 감정 결과를 받은 경찰의 의뢰로 이뤄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윤활유에서 유해 성분은 확인됐지만 인체 영향 여부는 결론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과 식약처는 공정에서 만들어진 빵과 유해 성분이 든 윤활유 사이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혹시 점검에서 나온 거 있을까요? 팀장님, 저희 YTN 오승훈 기자인데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어떤 거 점검했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인데 SPC 측은 윤활유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극히 적고 빵에서는 아예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PC는 사망 사고 직후 전 계열사 공장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 점검을 벌여 미비한 점 20여 건을 발견하고 보완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진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요청한 이유로 김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를 언제든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석방으로 출소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우려가 크다며 3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일베 사이트 접속 금지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영상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김성진은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이른바 일베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보며 흐느끼던 피해자 유족은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1.16 사건으로 사형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는 김 전 부장을 상대로 사형이 집행된 지난 1980년 5월 이후 45년 만입니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추모제가 어제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추모 발언을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사용처를 둘러싼 문제를 다뤘습니다. 편의점이나 빵집은 되지만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선 사용할 수 없는데요. SMSM 점주들은 부글부글 끓는 상황입니다. 소비 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소상공인이라 해도 SSM은 직영점은 물론이고요. 가맹점에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규제를 받는 데다가 영세상인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비슷한 가맹점 형태인 편의점은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 것 또한 대조적이죠. 그런데 시기를 5년 전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SSM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기준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또 식자재 마트를 둘러싸고도 찬반이 갈리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식자재 마트까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장 5일 뒤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되는데 현장에서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자재 마트와 관련해선 정부는 늦어도 오늘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경향신문입니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초특가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러 갔다가 다 품절인 걸 보고 좌절한 기억이 있다면 공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오는 20일 초복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은 앞다퉈 초저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1,000원대 생닭, 만원짜리 수박 등 파격적인 가격에 먹거리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저가 상품이 초한정 수량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초저가 상품은 고객 수 대비 5% 안팎으로 준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객이 1,000명이면 50명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 허탕을 안 치려면 대바람부터 줄을 설 수밖에요. 매장 문 열리기 한두 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오픈런이 필수가 됐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대형마트가 미끼 상품으로 현혹하는 건 아닌지 조롱받는 느낌이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옆집 쿵쾅대는 소리에 잠 못 자고 괴로운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겪어봤는데 정말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합니다. 살인까지 부른 벽간소음 문제를 다뤘는데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도리동 쪽방촌에서 옆집 벽간소음을 재봤습니다. 결과는 50.3dB, 드럼 세탁기의 작동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로 쪽방촌과 고시촌, 오피스텔 등에 사는 주민들이 옆집 말소리와 코 고는 소리 등 각종 벽간소음에 시달립니다. 이웃 간 다툼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3일 전에 분이동 쪽방촌에서 한 60대 남성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하려 한 일이 있었고요.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르거나 실제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공 단계에서 벽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인데요. 층간소음은 49dB 이하라는 규제가 있지만 벽간 충격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225만이 넘는 가구가 고시원과 쪽방촌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1명이 벽간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전문가들도 벽간소음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요즘엔 다이어트를 위해서 위고비 같은 체중 감량 치료제를 찾는 분들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요.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당국은 단순 비만 치료 목적으로는 보상받기가 어렵고 보험사 약관마다 달라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아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이어트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인터넷 문의 글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 넘는 약값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병원마다 답변이 다르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비슷한 체중 감량 치료제 삭센다의 경우 비만 치료 목적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비급여 치료의 보장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의 분쟁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청구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단순 다이어트, 즉 비만 치료 목적으로 위절제 수술을 하거나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면 보험금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보험이 약관에 비만 치료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만으로 생긴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 성형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경 성형술을 받으려고 입원했더라도 입원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으로 보습제를 여러 개 구매하는 경우에도 진료 한 번에 보습제 1개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보장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는 결국 환자의 상태나 개별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 전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장 여부는 환자의 상태라든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 치료에 앞서서 해당 보험 회사에 문의를 한다거나 금융당국은 해외에 석 달 이상 장기간 체류할 경우 그 기간 납입한 실손보험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며 계약 해지 전 환급 여부를 문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2,268대를 안전점검한 결과 1,041건의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어린이 보호표지 미부착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정지 표시장치, 표시등 작동 불량이 각각 129건, 운행기록장치 작동 불량이 112건 순이었습니다. 차량에 남은 어린이가 없도록 주차 전 뒷좌석에 가서 누르는 하차 안전장치가 불량인 차량도 76대에 달했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이 발견된 자동차들에 대해 환경부가 대규모 리콜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결함 시정, 이른바 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51개 차종의 8만 2천여 대가 의무적 리콜을 시행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은 연료 공급 라인의 호스 연결 부위에서 기름이 새거나 부품 손상으로 인한 가스 누설, 정화 펌프 작동 불량 등의 결함을 보였습니다. 올스타 휴식기를 가졌던 프로야구가 내일부터 후반기 시즌에 돌입합니다. 만년 하위권 팀에서 전반기를 1위로 마친 한화가 과연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심인데요. 몇 승이 더 필요할까요? 이경재 기자가 분석한 리포트 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마냥 행복했던 한화 팬들에게 전반기는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기아와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2위 LG를 4경기 반차로 밀어내고 1위. 이러다 말겠지라는 의문은 이래도 못 믿어라는 유력한 시나리오로 바뀌었습니다. 강력한 원투펀치와 확실한 마무리. 승리의 절반이 넘는 29번을 역전승으로 장식한 짜임새는 타선이 밑받침이 됐습니다. 저희 투수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막을 수 있어서 저희가 역전의 발판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집중력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반기 87경기에서 52승, 승률 6할 1푼 1리를 기록한 한화가 92년 이후 33년 만에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후반기 몇 승이 더 필요할까?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후반기 57경기에서 34승, 승률 6할을 지키면 정규리그 1위가 거의 확실해집니다. 최근 10년 동안 정규리그 1위 팀은 21년 KT를 제외하면 모두 6할을 넘었고 승률 6할을 넘겼을 때 2019년을 제외하면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LG부터 8위 삼성까지 불과 5경기 반차. 올해처럼 승률 5할대 중반에서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졌던 지난 2023년과 2017년을 봤을 때 승률 5할 2푼, 승패 마진이 6, 7경기는 돼야 가을 야구 티켓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여전히 뉴욕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입니다. 간밤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결론적으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장 후반에 낙폭을 키우면서 0.98% 하락했고요. 오름세로 시작했던 S&P 500은 0.4% 내려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0.18% 오르긴 했지만 장 막판에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 소식 대부분은 트럼프의 관세와 연관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영국과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 합의 국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인도네시아 제품에는 관세 19%가 붙게 되고요. 미국의 수출품에는 무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관세율 19%는 트럼프가 보낸 서한에 쓰여 있던 32%보다는 대폭 낮아진 수준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관세를 부담하는 건 무역 상대국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잠잠했었는데요. 조금씩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1년 전보다 2.7%, 한 달 전보다는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관세에 민감한 의류나 가정용 가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에 확보한 재고가 줄어들면서 앞으로의 물가 상황도 불안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혼자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당장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무려 3%포인트나 인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3%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간밤에 눈에 띄었던 종목은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무려 4% 넘게 치솟으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인공지능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는데요. H20 칩의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H20은 최신 칩보다 낮은 사양으로 미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 중국에 수출해왔던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이것도 제한했다가 결국 철회한 셈인데요.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해제하면서 미국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AMD 역시 일부 칩의 중국 수출이 승인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역시 주가가 6% 넘게 급등했습니다. 결국 무역 분쟁의 핵심은 미중 갈등이니까요. 이런 소식도 잘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텐데요. 이곳 서울은 새벽 한때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졌지만 점차 본격적인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지방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약한 비나 빗방울 정도만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점차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량은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15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서부 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남부 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4.1도, 창원은 24.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6도, 광주와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휴일부터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날이 다시 무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최근 잦은 비로 인해 지반이 다소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